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처음으로 검찰청 폐지에 집단 반발한 이후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 내부망에 지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며 특검과 법무부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한다고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빌려 특검 사건이 아니면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는 거냐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검사 글에는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장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전체 행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 기소 분리는 정권 교체와 함께 예견됐던 일인데다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시하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박지영 특검보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안 수사권도 포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보안 수사와 전권 송치는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모든 검사가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은 집단 항명 하극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맡는 건 모순이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혼란스럽다. 소속 검찰청으로 조속히 복귀시켜달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튿날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회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이자 하극상이라며 공무원의 항명성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파견검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단체로 김건희 특검 광화문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의 하극상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다른 특검으로 번질까, 수사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달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물론 그동안 특검이 굉장히 공이 많았습니다. 특검들의 그런 눈부신 활약,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검찰 피해자를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해 관철해놓고 특검에는 이를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양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무죄는 운수에 달린 것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지귀한 판사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검찰 사법개혁은 전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처럼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은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하며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전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일부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처우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2차 공판기일이 일부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중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계 대상은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내란 재판의 특성상 기밀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른 결정 이유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때처럼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재판엔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처우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7월 법정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 등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보석신문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맞받은 겁니다. 정 장관은 사법 절차에 협조하면서 권리를 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인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 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심사를 차례로 열었습니다.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신문은 각각 2시간, 3시간 반 만에 종료돼 두 사람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 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면서 이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6회 공군 주요 부대를 사열한 뒤 기념사에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건 처음으로 군 수뇌부를 겨냥해 내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5위에 달하는 우리 국방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산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장병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상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등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군인들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연속 진행됐던 도심 시가 행진은 생략되고 참가 병력도 줄었는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이나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단계적 복원은 필요하지만 접경 지역 훈련을 우리가 먼저 중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좋든 싫든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환을 위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많이 진척됐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연합 방위태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77년의 위대한 역사 위에 새로운 100년의 금제탑을 세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며 안 장관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도 올해 안에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처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재할 순 없다며 상호 신뢰 회복 정도를 고려해 낮은 단계부터 접근하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안 장관은 인구 위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문제는 민간 외주화로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은 35만 명 규모를 유지해 전투부대에 투입하고 후방 경계 근무나 수송, 시설 관리 같은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민간에 맡겨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가위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부각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문제가 아니라며 조기 차단에 나섰는데 해당 종교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의 강한 반발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쏘아올렸던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20분 정도 분량의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신도들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려가지고 뺄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넣을 때.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공개 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본질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진상 규명을 공언했고 경찰 고발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까지 당 차원에서 일사천리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립으로만 치닫던 논쟁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허위사실로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종호 의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뜻밖의 지원 사격 속에 민주당 역시 시스템상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상황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사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여야 대립이 연휴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습니다. 법안 수를 줄이고 시점을 미루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의원님들이 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11일도 어렵겠다. 국민의힘은 종교 개입 의혹을 모처럼의 호재로 보고 추석 밥상에 올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제보자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태고종의 반발은 어떻게 달랠지가 남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 의원과 의원실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을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시의원 등을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고발장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면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김민석 총리의 가담 여부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위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장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지지도 선언했던 만큼 당원보다 더한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장 활동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당원으로서 당성을 갖고 일한 건 아니라며 전문가적 사회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회의 워킹그룹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첫 회의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단기 상용 비원 비자의 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법에는 미국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한미 외교당국의 비자 관련 실무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첫 회의에선 구금 사태의 발단이 된 단기 상용 비원 비자와 전자여행어가 이스타 비자 운용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비원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스타 비자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런 내용을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달 내로 주한미국 대사관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주도한 이민세관 단속국 등 미국 이민당국과 한국 공관 간의 소통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은 안정적 투자 활동을 위해선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의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쿼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미국 측은 이런 요구에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한 발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등 인력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단기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로 일부 출장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한미 워킹그룹이 합의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 구금 사태 이후 멈춰섰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출장 등 현지 업무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구금 사태 이전까지 한국 기업들이 이스타 비자나 비원 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 출장에 나섰던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게 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출장을 가지 못해 발이 붙잡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진전이라면서 연휴 이후 발빠르게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엿새째, 복구된 시스템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에 이전해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그중 일부는 아예 복구 불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멈춰섰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100여 개가 복구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주민등록 등 1등급 시스템 21개를 포함한 규모입니다. 장애 발생 엿새째에도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7-1 전산실에서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전 작업도 본격화했습니다.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되어 장비 입고를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업무용 자료를 저장해온 G드라이브는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용량, 저성능 저장소로 외부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과거 사무실 무단 침입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정보를 G드라이브에만 보관해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G드라이브는 지금 백업이 없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PC와 G드라이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보를 PC에 보관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 같은 개인 자료 외에 공식적인 결제와 보고까지 이루어진 공문서는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에도 저장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한 달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체 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500여 개 가운데 대안이 마련된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전산망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면서 사이버 공격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과 연관된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보안 시스템이 훼손됐을 가능성 때문인데 행정안전부는 방화벽 등 보안 장비에는 이상이 없다며 복구 작업도 보안 장비를 가동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도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정부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여기에 행정망 마비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안 공백을 노린 해킹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커들은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계속 공격을 많이 시도할 것이고 국정원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각 부처에서 어느 때보다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특별히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건 사고 등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긴급 차량 출동 시 내비게이션 앱과 전광판 등의 상황을 전파하는 고속도로 119 긴급 출동 알림 서비스는 물론 대피소 안내 등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등도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며 가짜 앱을 유포하거나 악성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명확한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연관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감독 관리자는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감식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발화추정 배터리 6개는 대전 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진 뒤 추가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1개에서 아직 전류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인데 정밀 감정은 물기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된 뒤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쟁점이 됐던 전원 차단 시점에 대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자들이 비상 전원 장치 배터리 전원을 작업 전에 차단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전산실이 있는 5층에 CCTV 25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는 CCTV 영상이 없어 국정자원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고요.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화재 이전에 진행된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가 투입된 건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검찰청 폐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있던 검찰 조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을 했죠.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또 보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내란 진실 규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복잡한 심경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검찰 특검이 연말까지는 열심히 수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계속 재판까지도 연결될 부분인데 이 3대 특검의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성명을 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수십 년간 얘기가 됐고 드디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의 검찰 불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러면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검찰청이 곧바로 폐지되는 거 아니고요. 1년 후에 유예를 걸쳐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검찰의 그런 검사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특검이 잘 굴러가야 되고 특히 김건희 씨 구속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특검 검사들과 함께 증권사와 그런 김건희 씨의 녹취록도 공개하고 여러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해줘야 되는 그런 양날의 지금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집단으로 검찰 개혁에 이 검사들이 항의한다기보다도 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단 수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잘 달래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곳에 간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수사 사항에 그 간섭이나 이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런 어떤 특검 사무실에 갔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연히 공무원이 본인의 어떤 그 보직이라든지 또 어떤 그 자리 관련해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파견된 검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계획된 기간보다도 더 연장해서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사구팽이죠. 이제 그 일단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복귀되고 난 다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나중에 또 수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토사구팽에 예정된 사냥개로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나중에 못하게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그 파견된 어떤 검사들을 수사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임기 내지는 또 당연히 원대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인데 여기에 대고 너무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또 비판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만은 없는 조금 좀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제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 집단 반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특검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놓고 특검만 예외로 둔 거는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특검법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기존의 그런 검찰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탄핵까지 오면서 지금의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파헤쳐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검찰이 본인들의 그런 미래 아니면 자기 자리 그리고 다음 승진 이런 것들만 고민하면서 마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것 봐라. 그래서 더 검찰개혁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파견된 검사분들도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부분이기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보도 브리핑하면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 응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고 있고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도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그래도 크게 요당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임을 잘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다독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사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까지 연말까지 그리고 지금 한 달 더 연장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양평 고속국도 그리고 뭐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아직 수사할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김건희 특검 내부에 이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른 특검으로까지 번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특검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그 권력적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현행 경찰, 검찰이 수사하기가 현재 어떤 권력이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총상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경찰 검찰들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이 정부가 지금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제도를 인력을 남용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전직 그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DJ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임명된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그 검찰청 폐지 관련된 위헌 어떤 그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직 검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동요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검사들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은 어차피 검찰청이 폐지되겠어 나중에 기소밖에 못하고 수사를 못하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뭐 본인들의 어떤 신분을 떠나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특히 3대 특검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홍 의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소원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이 특검 이거 위헌적이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모습의 검사의 모습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검사들도 결국에는 윤석열 그 한 몸통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항명하는 거다, 태업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너무 집단 행동을 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거 아니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지금 방기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분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특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강경한 목소리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지금 현재 그 파견 애초에 예정된 어떤 파견 기간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을 하면서 어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좀 전에 우리 신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특검 제도의 어떤 위헌 관련된 헌법 소원을 내는 이런 것과 지금 파견 검사들이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어떤 검사들이 생각을 지금 현재 헌법 소원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금 현재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것을 억지로 좀 까맞추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생각밖에 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위법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항명하는 거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특검 검사들의 조기 복귀 요청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느껴지는데, 김상원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는 또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 데에 대한 검사들의 좀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그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원 의원. 몸담던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다. 이 검사들의 양심적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수사를 상당히 이제 경계해 왔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검찰을 응원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 검사들을. 뭐 특검 검사들을 뭐 응원하는 것
보다는 네. 저는 뭐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자유, 특히 일신상의 어떤 자유, 신체의 어떤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어떤 수사 관련해서는 더구나 이제 헌법에서도 명백하게 어떤 법률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규정,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관련된 법 규정들이 많은데 이런 법 규정들은 저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 지켜야지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헌적이고 또 위법적인 그런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검 같은 경우도 애초에 3대 특검이 있던 기간이 있고 한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쟁용 내지는 민주당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때 또 합의된 이런 어떤 특검법마저도 좀 깨면서 계속해서 특검법을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예. 자, 정성호 장관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검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1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같은 그 부처 산하의 공무원들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의 오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검찰개혁에 대한 TF가 이제 발족이 돼갖고 이제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하위 법령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보안 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에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매우 중요한 1년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호재를 맞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환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수사 강도나 범위를 만약에 동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견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검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유착되고 남용됐던 부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일부의 정치 검찰이나 검사들로 인해서 사실 전체 검찰 조직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은 일을 이번 특검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검사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더 신뢰를 잃고 더 강력한 뭔가 반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하려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진종호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네. 이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의혹을 악의적인 조작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탈당을 했었죠. 반면에 진종호 의원 이에 맞서서 전체 녹취도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뭐 악의적인 조작이 아닌 게 본인의 김경 서울시 의원 본인의 녹취가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녹취 속에는 상당히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어떤 경선의 유리한 구조, 특히 이제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뭐 특정 종교단체가 한 3,000명 정도 이제 가입을 좀 시키자는 그런 것이었고 실제 가입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 돈 문제, 특히 당비까지도 본인이 뭐 1,800만 원 정도 대납을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 의원과 뭐 통일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원으로 뭐 가입하겠다 해서 뭐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뭐 있다는 그런 어떤 걸로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 게 당비까지 대납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는 좀 중요한 어떤 사건이고 만약에 그 동일한 어떤 잣대로 봤을 때는 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떤 녹취가 어떻게 나왔느냐. 진종호 의원이 이제 폭로를 했지만 진종호 의원한테 결국은 녹취를 준 사람은 결국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민석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것을 뭐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좀 권력투쟁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런 어떤 추측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까지도 굉장히 곤란해지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진실 게임인데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전체 다 공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위를 지금 홍 의원님도 이게 뭐 내부에서 제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크게 지금 확대 해석하는 그런 오류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지금 그 김경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에서 명백하게 뭐 당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지지하는 뭐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비 대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감찰단 그리고 이제 조사 이런 부분들에 곧바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인지하고 탈당을 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김경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난 사람이 장정희 사격연맹 전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도 사격. 금메달리스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넥션이 있을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3,000명 지원할 테니까 실제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녹취를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비슷한 뭔가 통일교의 국민의힘의 유착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정희 전 부회장의 그런 언급에서는 뭐 불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행사하면은 불교 3,000명 신도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일교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통일교 국민의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비 납부에 대한 이슈는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연결되는 통일교에 연결해서도 거기서도 지구당에 3천만 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돈이 오간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국민의힘보다 큰 이슈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게 매우 미비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밝히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종교가 이제 한국 불교 태고종으로 이제 지목이 됐지만은 그 태고종에서는 강하게 전면 부인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해명을 해야 된다. 꼬리 자르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죠.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전형적인 뭐 꼬리 자르기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여론조사도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당원 모집하는 게 내년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시는 후보들, 잠재적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금 이제 당원들 모집을 하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경 서울시 의원도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지하는 김민석 총리와 했던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뭐 이렇게 부탁을 했든지 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노력을 했겠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사기기 연맹의 어떤 관계자, 특히 그분이 또 뭐 불교와 직접적인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그 주민등록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또 당비 문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강력하게 김경 서울시 의원이 부탁을 하는, 당원 가입을 부탁하는 그런 어떤 녹취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김민석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도 책임에서 무관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당연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크게 뭐 공개적으로 공식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전형적인 지금 말씀하신 건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하는 건지 전당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당비 대납하면서 당원들 모집한다? 그 국무총리 하고 계시는 분이요. 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제보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당비 대납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도 본인도 이제 내년에 지선해서 다시 연임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선거에 대한 평가를 당원 모집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분 김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그런 당원 모집을 하려는 그런 소통을 사실 녹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분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호 의원 측에서 이제 녹취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녹취의 공개 여부, 그리고 이제 수사의 진척 여부, 여기에 따라서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비쟁점 법안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설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회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4개의 정부조직법 포함한 법안 올리면서 하나씩 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지나면 또 다음 날 와갖고 표결 하나 하고, 또 24시간 지나면 표결하고, 4개를 표결하려면은 다 같이 모여갖고 사실 2시간 만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내대표가 가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면은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근데 언론도 사실은 관심 안 갖고요. 누가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당직표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정말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실제로 필리버스터 요청을 한 의원들 무조건 필참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필버를 종료하는 요건으로 24시간 후에 5분의 3의 의원이 아닌 2분의 1로 완화한다. 그런 취지들은 이해가 되긴 하겠으나 사실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공식적인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대 여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무력화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국민 설득과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무리수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이 굉장히 고단하죠. 24시간 그걸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는 쪽보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그거를 24시간 이후에 그거를 종결하고 해당 안건을 올리고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훨씬 더 지금 고단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뭐 고단하기는 뭐 양쪽 다 고단할 수가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동물 국회를 방지를 하자.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소수 야당 내지는 그 소수당 같은 경우는 어떤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어떤 단상 주변을 둘러싸고 이것을 뭐 이렇게 막 또 뚫기 위해서 육탄전이 벌어지고 이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국회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많은 비판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 의식 때문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돼서 결국은 소수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는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수당은 이제 그것을 최대한 좀 존중을 하되 그러나 이제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자 그런 어떤 취지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게 되면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어떤 저항 수단도 무너지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동물국회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이제 의무 출석을 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표결하는 데서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자유를 완전히 박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출석 이것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보면 남발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본인들이 집권당 특히 다수당이 돼도 보니까 과거에 있던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오히려 주장했던 어떤 필리버스터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즉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처리를 하자는 이런 기본 정신마저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표결 같은 경우도 이걸 당론으로 정했을 때 이게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의무화 이건 국민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모든 본회의나 이런 회의의 기록에 대해서는 출석에 대한 기록들은 다 국회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출석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야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많이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하고서는 1번 주자가 나와요. 우르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형해화되고 형식화됐다. 약속 대례처럼 계속해서 24시간 늦추면 어차피 뭐 민주당이 그냥 표결할 텐데 하면서 그 정성이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그 열정 많이 죽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국민의힘 의원만 필버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결국에는 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뭔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보완의 그런 제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요. 192시간 동안 됐는데 그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의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2016년대 필버 잘하기 때문에 뭐 선거를 이겼다 이건 이야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때는 왜 192시간 갔냐면은 이게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 제적 그 5분의 3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으면 이제 하루 최소한 기본 하루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5분의 3이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해서 간 것이고, 저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굉장히 좀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도가 결국은 의회 내에서 육체적 싸움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다는 어떤 좋은 취지로 국회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도입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돼서 지금 그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좀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야당, 소수 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봉쇄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국가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어떤 전유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면서 또 여당도 같이 필리버스터하는 웃지 못한 이런 어떤 형식적인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은 아니죠. 자, 오늘 국회에서는 원래 이제 내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여야가 이제 합의를 못 이루면서 내일은 안 됐고 추석 이후에 민생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추석 이후의 국회 모습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레부터 시작될 추석 연휴.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석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전국에 크고 작은 비 소식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초반인 2일부터 4일 사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이용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중반과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인 추석 당일날에는 대기 상층으로 옅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보름달은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 다음 날 새벽 6시 20분에 집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밤 11시 50분입니다. 연휴 후반인 8일과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추석 이후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필리핀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후반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항공기 지연 등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노조 파업에 따라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 인력 투입과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항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반도체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한 덕분인데요. 다만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나홀로 부진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60억 달러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실적을 떠받친 건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반도체였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출액은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도 힘을 냈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에 나서면서 수출액은 9월 기준 사상 최대인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늦은 추석으로 지난달 조업 일수가 지난해 9월보다 나흘 더 많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9대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부진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매겨진 품목에 타격이 컸습니다. 미국의 수출 품목별로 본다면 관세의 영향이 여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이 16% 마이너스가 됐고 자동차가 14%,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4% 정도, 2차 전지는 1%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잘 버텼지만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겨눈 만큼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강 관련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 쿼터 물량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 이런 무역 보호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챗 GPT의 개발업체인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만나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 제가 챗 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I'm a paid subscriber to ChatGPT. 어쨌든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AI 기술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픈 AI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내 기업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오픈 AI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HBM의 상당량을 삼성과 SK에서 각각 공급받는 내용의 의향서를 두 기업과 체결했는데 여기에 힘을 보탠 겁니다.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이 비전과 또 주문을 또 저희한테 했습니다. And so to get to work with such wonderful partners, Samsung, SK Hynix, in many ways, but really starting with memory and the needs for that to serve the whole world's demand for AI. Couldn't be more excited to get to partner with Korea, both to support the needs.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의 육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선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한국 투자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픈 AI와의 협력 강화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7년 만의 셧다운에 공무원 대량 해고와 각종 공공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판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현실화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1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공공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And so Democrats have a choice to make. They can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subject the American people to all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 shutdown. We stand at the precipice of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are not serious about keeping the government open. 셧다운으로 각종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서비스 중단도 불가피합니다. 연방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we may do a lot, and that's only because of the Democrats. And as you know, they wanted to be able to take care of people that have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5일 동안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압수물인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10대가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없어진 지 2주여 지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는데 압수물 관리 부실과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경찰서 압수물 보관 창고입니다. 여기저기 파손된 125cc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최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A군 등 2명.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이곳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창원 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의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는데 이번엔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훔친 겁니다. 압수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은 2주 뒤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뒤늦게 오토바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원 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회수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A군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6km가량을 도주하다 넘어진 겁니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상 압수물은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창고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창고 앞에 오토바이를 보관했고 잠금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경찰 압수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소한 압수물 관련해서 특히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관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요즘 같은 명절에 특히 모바일 상품권 많이 주고받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몰래 떠넘기고 설비까지 비싸게 사도록 강제한 메가 MGC 커피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은퇴 자금과 대출을 끌어다 메가 MGC 커피 가맹점을 차린 점주입니다. 11%에 이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을 한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그 안에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한테 전가한다는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점주들은 2016년부터 4년간 본부인 엔하우스가 정보공개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 규모는 2018년부터 2년 동안만 해도 2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수료는 전부 점주들이 냈는데 본부는 당시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에 이르는 돈을 리베이트 성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엔하우스는 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놓고 자사에서만 사도록 한 뒤 26에서 60% 마진을 챙겼습니다. 포매로 사는 가격보다 본사에서 사는 게 2배 비쌉니다. 그걸 제가 권장 품목인데 사야 되나요? 그걸로 저 내용 증명 받았어요. 본부는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를 하겠다고 포괄적인 동의만 받아놓고 120차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엔하우스는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일로 경영권 인수를 전후해 시정을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쿠폰 수수료 우리가 100% 다 부담하고 있고 여전히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에 의해서 프로모션들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시정된 건가요? 프로모션 동의하지 말라고 메가커피 점주들 단톡방인데 거기다 올렸다고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맹계약 해지시키겠다고. 최근 협의회를 구성한 점주들은 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우체국 쇼핑도 마비되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큽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 활동 지원사는 근무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한 게 처리가 안 될까 봐 그 급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데이터가 소실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가 만약에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일단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적은 뒤 이후에 수당을 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산 오류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근무도 인정을 못 받을까 봐 새벽에도 전화가 오시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사거나 다자녀 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데 결제가 안 돼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뒤 사무실엔 민원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전망이라 당분간 수기 접수 중심의 임시 운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속이 탑니다. 쇼핑몰 복구가 지연되면서 입점업체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우체국 쇼핑은 이게 명절 때만 이게 팔리기 때문에 이게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재 직전 받은 주문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발송이나 환불 처리도 어렵습니다. 전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주문처를 접속이 안 되니까요. 7일부터 이제 30일까지 한 3,000kg에서 5,000kg 정도 미리 떡을 주문을 해놨었죠.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약 2,400곳의 매출 손실은 12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른 온라인몰에서 입점업체들을 위한 기획전을 열어 판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 여야 지도부가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 반쯤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하며 추석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한 뒤 오후에는 전통시장 특화 매장인 경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가,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각각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귀향 인사를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정치 이력을 두고 중립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구원 18기 동기로 지난 대선 때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를 대통령 밥 친구로 정의하며 정치 편향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까지 있는데 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원직을 맡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느 구단 팬입니까? 저는 롯데도 좋아하고.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예.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며 국정 철학과 동떨어지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방어했습니다. 특히 당 윤리심판원은 당적 없이 했던 법조인의 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야당의 아픈 손가락, 계엄과 부정선거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의 망령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문회에선 과거 논란의 현수막도 등장했는데
선관위가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락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막았다며 위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요. 코드 인사라는 여야 공방 끝에 청문회는 예상보다 긴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구성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행사에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돼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법무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법과 예규 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 상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함께 일컫는 상소제도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문제로 꼽은 건 관행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소입니다. 꼼꼼히 검토되지 않은 상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개정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의 축소입니다. 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인데 검사를 담당 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안입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상소가 가능한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정해 기계적인 상소를 막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대검 예규를 바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대검 의견도 수렴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검도 일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란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선 아예 상소제도를 폐지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입장문 전문과 함께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도 덧붙였고 비슷한 취지로 지지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검 형사 1부 최정훈 검사는 검찰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는 선한 개혁이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특검팀이 각 수사기관에 인력 1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며 내일부터 근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소속은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 모두 4명인데 최근 특검 소속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정민용 특검보는 최상병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파견된 13명 모두 사전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이 씨가 건진법사의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은 이 씨 같은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알선과 청탁 목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알선 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집중 검증했는데 추가 세무조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편법 증여와 다운 계약, 차명 거래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는데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그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 출처 등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틈을 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불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추가 세무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편법 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거래 취소와 허위 매물 등 시세 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의 생각이 아닐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호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에어매트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폼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용 에어매트 7개 제품을 시험 조사한 결과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트윈 에어베드와 쿠디의 PVC 에어매트 25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인 1kg당 300mg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두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 당시 강경파 전공의였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현재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번 달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며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던 박 전 위원장은 해당 과가 정원 미달이었지만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팝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SM과 YG, JYP,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 대표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 첫 주부터 정상에 오른 스트레이키즈의 음반입니다. 군 복무로 공백기를 가진 BTS의 빈자리를 메우며 K-팝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 K-팝을 이끄는 4대 대형 기획사 대표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더욱 확산하도록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민간위원들입니다. 공동위원장은 박진영 JYP 대표가 맡아 출범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게임, 웹툰과 애니메이션, 음식, 뷰티 등 7개 부분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합니다. 넥슨과 NC소프트, CJ E&M, 아모레퍼시픽 등 해당 업계를 주도하는 회사 대표들이 모두 합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 등 10개 부처 차관 등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9개 문화예술 분야에 90명이 참여해 정책 제안과 자문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양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로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서 1조 원 가까운 불법 환전을 대행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를 풀면서 이렇게 비슷한 범죄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은행 입출금 기록이 서류 수천 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하루 수백 번씩 송금했고 액수도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베트남 거점 환치기 조직이 3년 동안 9,2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불법 환전한 흔적입니다. 이들 조직은 가격 변동이 적은 가상자산,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환치기에 이용했습니다. 원화나 베트남 화폐를 코인으로 바꾼 다음 현지 거래소에 송금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베트남 SNS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써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국내 수출업체에 환전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주겠다며 환치기로 바꾼 돈을 송금했고 차명 계좌로 거래된 일부 금액은 전화금융 사기나 도박 등 범죄 연관 자금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확인된 거는 700개 이상 지금 기업들이 이 환치기 계좌를 통해서 돈을 영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수출 기업 이외에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 자금 이런 것도 또. 세관은 베트남 출신 기여한국인 3명을 송치했고 현지에 있는 주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세관은 올해 들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국내외에서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거로 보고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중국이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를 둘러싼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 화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증거를 지우기 위한 기획된 범죄라거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에 맞춰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범죄자가 쏟아져 들어오거나 공산당이 침투할 거라는 주장이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제기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인들 이제 무비자 입국하는데 이제 우리 국정자원 화재 났기 때문에 전산화가 망가졌다니까. 그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이 없다는 거 증거돼 보세요. 몇만 명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유튜버 주장처럼 입국 심사가 수기로 대체되는 일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정보 시스템 등 선관위 서버는 아예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허위 주장이 되풀이되자 경찰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는데 적발 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기 하남시 천연동에 있는 폐가에서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사망자 1명의 지인에게서 지인이 온라인에 신변을 비관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오후 2시 반쯤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격 선수용 실탄 수만 발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시체육회 사격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실탄 3만 발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3만 발가량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주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빈 식당에 들어가 수십만 원을 훔친 20대 고려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감이 끊겨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빈 식당의 계산대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곧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함도 집어듭니다. 잠시 후 놀란 듯 성금함을 품에 안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음식점에 창문 방충망을 뜯고 몰래 들어간 20대 A씨 모습입니다. 현금 49만 원을 훔친 A씨는 출근하는 식당 주인을 보자 도주했는데 뒤를 쫓던 식당 주인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골목을 수색한 끝에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발견해 10분 만에 체포했습니다. 500m 정도 뛰어서 이제 계속 그 범인도 계속 뛰었고요. 무전으로 제 위치랑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찰차도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체포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고려인으로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내년 1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일감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에서 생활하다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로 아사히그룹 홀딩스의 맥주와 청량음료의 수주, 출하, 콜센터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상품 출하가 멈추면서 아사히의 일본 내 공장 30곳 대부분에서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또 대형 주류 업체들이 공동 배송 방식으로 아사히 창고에 아사히 이외의 업체의 맥주도 구매하고 있는 만큼 기린과 삿포로 등의 맥주 공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 정보,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 발생 사흘째인 오늘까지 시스템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극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허무하게 마지막 3경기를 모두 내줬는데 2위 한화가 SSG의 충격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LG가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9회 말에 순식간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써졌네요. 네, 1위를 눈앞에 두고 내리 2경기를 패했던 LG는 오늘 경기에서도 무기력했습니다. NC와 경기에서 1회 김현수의 적시타로 먼저 한 점을 뽑았지만 NC의 불펜 물량 공세에 박마희가 침묵했습니다. 결국 4번의 만루 찬스를 만든 NC가 7대3으로 승리하고 8연승을 달리면서 5위 자리를 지켰고요. LG는 3연패로 사실상 자력 1위 가능성이 사라졌는데요. LG의 우승 시나리오는 조금 전에 인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위 한화가 2대1로 끌려가던 7회에 3연속 대타 작전에 성공하면서 5대2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경기는 9회 투아웃 이후에 뒤집어졌습니다. SSG는 한화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대타 현원희와 또 이윤혜가 연속해서 투런 홈런을 날리면서 경기를 순식간에 6대5로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한화의 정규리그 1위권은 허무하게 물거품이 됐고요. 정규리그를 조금 전에 마무리한 LG가 1위를 확정했습니다. 24년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 이뤘던 LG는 2년 만에 다시 영광 재현에 나섭니다. KT는 기아에 9대3으로 승리하고 정규리그 한 경기를 남겨놓고 5위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달리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9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전북과 경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는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주말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연휴 후반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귀성 귀경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